저는 지금 현재 회사를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컨설팅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요건 저희가 9년 4월에 설립을 해서 이제 거의 만 10년을 채워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회사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만 5년 돼서 내년 1월이 되면 한 6년 차로 접어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교육회사인데요. 제가 했던 이런 이제 어떤 그 컨설팅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대1 자산관리 컨설팅 쪽 서비스를 저희가 계속 하다가 이것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교육으로 받을 수 없어?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요. 만들어진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해서 이제 2시간씩 4회에 걸쳐서 제가 경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에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좀 많이 진행했거든요. 제가 2006년도부터 이렇게 대중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강의가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경제 상식과는 굉장히 좀 알고 계신 거랑 너무 달라요. 반하는 게 많아서 이 내용에 관련돼서 이제 기존에 알고 계시는 내용과 좀 이렇게 부딪히시는 부분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한테 화를 내지 마시고요. 네, 질문을 통하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다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반 이제 강의를 가보시면 PPT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PPT를 안 써요. 그게 커리큘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려면 자료보다는 우리들 이야기를 해서 강의가 조금 더 와닿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자료보다는 그냥 우리 현장에 있는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4회 동안 궁금하신 걸 좀 푸시고요. 조금 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드릴게요. 차이에듀케이션의 황희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테크 때문에 오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를 막 질문을 드려서요. 앞에 계시면 조금 피곤하실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국제정세 막 이런 어떤 중국이 요즘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 주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네, 오히려 조금 편하게요.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현안의 문제들, 그래서 아주 기초 경제로 내려갈 거고요. 가계부를 비롯해서 재무 상태, 아니면 현금 흐름, 아니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문제점, 그래서 약간 실용 강의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양보다도 좀 더 쉬워요. 근데 또 깊게 들어가면 어렵고요. 그래서 많은 질의응답을 할 거고요. 여기서 질문은 뒤에 계신다고 해서 제가 예외를 두진 않고요. 쭉 돌아가면서 그냥 편안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요거는 좀 답이 어렵다 하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여기 이제 4회를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첫 시간인데, 나는 이 4회 동안 이 고민을 해결하고 가면 이 4회 오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 온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분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부터. 네. 돈을 벌고는 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시네요. 뭔가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달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버는데 많이 보니까 많이 많이 못 벌어서 한 달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벌고 쓰고 네네. 그걸 좀 알아보려고 했어요. 누가 가져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많이 쓰세요? 지출, 소비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많이 안 쓴다고 생각은 하는데 많이 있나 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약간 조금 애매모호한 슬쩍 빠져나가시는데 일단은 요걸 저희가 그냥 우리끼리 표현대로 하면 하루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러면 이 강의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 저도 좀 의문이 드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이 벌어서 소비가 병인지, 그죠? 아니면 저 몰래 도박을 하신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건강한 소비 생활을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출 통제? 이런 걸로 할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지출 통제. 기존에 그러면 생활 패턴에서 지출을 이렇게 통제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시도는 해봤는데 성공한 적이 없어요. 시도는 해봤는데
그거는 조금 벌어서 그런 거야. 죄송하지만 이거는 좀 실질적인 이야기라. 아니면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둘 다인 것 같아서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아, 많이 벌어도 안 남고 조금 벌어도 안 남고 그래요. 항상 똑같이 벌었는데, 아, 항상 똑같이 벌었는데 네네, 항상 똑같이 부족했던 것 같고. 항상 똑같이 부족하다. 네, 네. 뭐라고 말씀드리죠? 네,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써서 그렇다. 공감하세요? 아, 선생님만 격하게 공감해서 같이 온 가족분은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돈을 제가 강의를 하면은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으세요.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은데 돈이 알게 모르게 한 달이 지나면 쑥쑥쑥 빠져나가서 한 달이 지나면 마이너스가 나거나 유지되거나 뭐 이렇게 꾸역꾸역 어떻게든 돌아가는데 변화가 없다, 나아지지 않는다, 그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이 되세요? 아, 그죠. 근데 여기도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사실은 강의 드릴 핵심 주제에 또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또 한번 이야기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네. 지금 투자하는 거를 어떤 금융 쪽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투자하는 것을 네. 부동산 쪽에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 투자하시는 것을 금융 쪽에 하실지 부동산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안 했고 앞으로 할 거예요. 아, 지금은 안 했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돈이 좀 많으신가 보다. 그래서 어디다 돈을 넣어야 될지 이것을 고민하시는 줄 알았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잡아놓으신 건 앞으로요? 앞으로 돈이 좀 많이 생기세요? 아니 아, 네? 아, 네. 부럽네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거랑 연결돼요. 오늘 같이 한번 답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요? 경제에 대해서 별로 잘 몰라서 네.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네. 별로 경제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아, 돈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건 돈이 많거나 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고 네. 버는 거 내에서 네. 그냥 생활이 되는. 생활은 그대로 했는데 네. 좀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사셨다. 네. 경제 강의가 있다고 해서 도서관에 왔다가 경제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서 한번 들어보고. 그냥 오늘 한번 참고로 여기 계신 분이랑 사실 별반 차이는 없거든요. 써서 그냥 한 달 한 달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는 고민이 있고, 그죠? 선생님은 고민이 없고 똑같은 상황인데 특이하네요. 별로 고민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 뭐 노후도 생각해야 되니까 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를 생각하니까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대책은 없죠. 예. 큰 대책은 없어요. 그걸 되게 태연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는 뭐 100세 시대다 하니까 그쵸? 문제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네. 이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지금 실례지만 그러면 저희가 은퇴 시점으로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사는 거요? 네네.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지금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한 85세. 85세, 90세 다 여기 그렇게 사실 거죠? 네, 공감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85세, 90세면 몇 살에 은퇴하실 거예요? 노후의 기간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쉬고 있기 때문에 네, 은퇴, 경제적 은퇴. 네. 경제적 지금 이제 일을 좀 쉬고 있어서요. 네네. 지금 현재는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일을 하면 한 10년 정도 앞으로 더 경제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을 끝내시는 그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는 거. 네네. 그래서 이제 노후 생활을 즐길 거야라고 하시는. 한 60까지는. 그럼 60세에 은퇴를 하시면 85세만 해도 25년이네요. 여기는 30년이고 맞죠? 네, 그렇게 되네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뭐 나이를 여쭤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보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60세 은퇴를 한다 치고 아까 10년 남짓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몰수 기간은 10년이요. 50이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전 나이를 몰라요. 네. 근데 85세 또는 90세까지 해서요. 근데 25년 또는 30년을 쓰신대요. 여기는 10년인데.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분위기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압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심각하게 와야 되는데 너무 천진난만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교육, 경제교육 하면 이럴 때 이제 노후 준비하면 뭘 하든가요?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면 뭘 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노후 하면 이제 어떤 대안으로 준비하는 재테크 방식이 있었잖아요. 뭐 하셨어요? 보험이라면 연금. 그래서 선생님 연금을 아예 안 드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연금은 없고요.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 옆에 분이 약간 실수를 터뜨리시는데, 여기 그러면 다른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연금 갖고 노후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 이렇게 믿고 계세요? 아니죠. 근데 아무튼 이 문제를 한번 조금 심도 있게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세요. 이 그래프를 신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금융사에 가시면, 보험사에 가시면 10년을 벌어서 앞으로 25년,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노후자금을 은퇴 시점부터 얼마를 쓸 거냐인지를 물어봐요. 얼마 쓰시고 싶으세요? 지금 현재 물가로. 대충. 선생님. 네. 글쎄요. 최소. 최소. 수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보통 사람에 비해서 경제적인 관념이 없어서 네네. 저는 좀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생활비를 어느 정도면 난 노후가 편하겠다. 한 100만 원? 100만 원이요. 볼게요. 25년을 100만 원씩 쓴다고 치면 쉽게 얘기해서 10년 동안 모아야 되거든요. 노후 자금을. 그죠? 그러면 월에 200만 원 넘게 노후 자금을 모아야 되네요.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계산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 게 이제 앞으로 4주간입니다. 이렇게 가면은요, 숨이 턱 막혀요. 지금 당장이요, 노후를 위해서 당장 살기도 사실은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 노후를 위해서 200만 원, 250만 원 모을 여력이 있으세요? 어렵죠. 그렇죠.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해서 뭘 가입시키죠? 연금에 가입하라 그래요. 그래서 금액을 크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되고 많이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저희가 또 강의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문제라 제가 좀 깊이 얘기를 했고요. 이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책이 그래서요. 아까도 여기 실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적게 벌어도 잘 사는 노후 50년이래요. 이 무슨 얘기냐면 노후가 심지어 이게 100세까지 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죠?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은퇴가 빨라져서요. 보통 이제 50세 은퇴해서 100세까지 50년은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이제 화두를 많이 던지는데 최근에 그런 게 화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버는데 어떻게 잘 살 거야? 이거를 제가 이제 책 제목으로 감히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버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대안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도발적으로 책 제목을 쓴 이유는요. 적게 벌어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고요. 방향성이 잘못돼서. 네,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현안의 문제들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조금 경험상의 통계치를 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통 하루에 오전, 오후 이렇게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많을 때는 3번도 했어요. 이렇게 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 10년이 넘었죠. 재밌는 거는 여기 이렇게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평생을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젊으면 젊은 대로 고민하고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고민하고요. 돈 고민을 평생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데 평생 돈을 버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살지라고, 그러니까 못 산다기보다 어렵지라는 것을 저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풀어가다 보면 어떤 결론에 다다르냐면요. 우리가 조금 벌어서 아니면은 뭐 재테크를 잘못해서
이런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성이 잘못돼서 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런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한 80%는 어쩌면 돈 고민을 안 해도 되지 않는 분이지 않을까. 돈 고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 꽤 많이 오세요. 근데 그 방법을 몰라서 계속 해도 실수가 되거든요.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같이 논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책 제목을 적게 벌어 잘 사는 노후 10년이고요. 한번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어서 가면 답이 좀 찾아가지 않을까,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요? 패스? 아, 네. 선생님은요? 저도 앞에 계신 선생님하고 비슷한 고민인데요. 네네. 이제 퇴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실제처럼 네. 적게 벌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네.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적게 벌어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버는 범위 안에서 저도 생각 없이 네. 버는 범위 안에서 그냥 썼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신 거죠. 생각이 없으면 저처럼 버는 것보다 많이 쓰거든요. 버는 것보다 많이는 쓰진 않은 것 같은데 남는 네. 건 없었어요. 아, 남는 건 없었다. 알겠습니다.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앞에 선배님들이 비슷하게 살고 계시는데 왜 고민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에서 지금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정말 많이 벌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살고 싶어서 좀 이런 강의를 그래도 앞으로 여기 막 평상 습관이 굉장히 수준 높다고 알고 있는데 네. 갑자기 부담을 확 주시네요. 좀 방법을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드릴 수는 없지만 요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는 같이 한번 강의 주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은요? 네. 꼭 이번에 해답을 얻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아, 그게 뭐예요? 남편이 만 60세인데요. 네네. 국민연금이 네. 그 10년을 못 채웠어요. 네. 옛날에 20 네. 몇 년 전에 네. 그 200 얼마를 옛날에는 막 타가라 그랬거든요. 아, 그쵸, 그쵸. 이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탔는데 네. 그 탄 기간하고 그동안에 이제 했던 거를 합하면 이제 10년이 넘는다고 네. 그거를 되살리라고 하는데 네. 200 얼마를 예전에 찾은 게 지금 이자가 붙어서 네. 700 얼마를 네. 내야 그거를 기간을 살릴 수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500 얼마가 이자예요. 그러니까 네네.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자를 내면서까지 살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만 60세니까 네. 62세부터 탈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냥 안 타고 네. 목돈으로 받을지.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개별 질문에 답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말씀을 요건 먼저 선답을 좀 드릴게요. 이자를 일단 생각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연금을 3층 구조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가와 민간보험사가 같이 설계를 해놨고요. 1단계가 국민연금, 그 다음에 2단계가 퇴직금, 3단계가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3층 구조로 지금 노후에 대한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라 함은 일반 민간보험사 퇴직금과 아주 극명히 다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가를 연동해서 받아요. 일반 연금은 물가를 연동하지 않고요. 낸 돈에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의 수익률을 받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요. 네, 사업비라는 부분을 떼는 적까지는 제가 뭐 확실하진 않지만 물가를 연동해서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수익률 플러스 물가 연동 수익률까지 줘요. 그래서 다른 연금에 비해서 똑같은 돈을 냈을 때 더 많이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돈을 거기다가 그 이자를 계산하지 마세요. 이미 거기는 물가를 연동해서 미리 수익을 냈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때 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비용이 선생님한테 살아있었던 거고요. 그들한테 운영의 기회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공평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만 그 돈을 만약에 목돈으로 찾을 경우에, 그죠? 목돈을 찾아서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면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못 찾겠다, 너무 어렵다, 아니면 있어도 너무 리스크가 크다 라고 했을 때는 국민연금을 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납입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다 한들 목돈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걸 어디에 투자해서 그만큼 매월 꾸준한 소득을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네, 굉장히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약했을 때 총량이 얼마 나오고 그랬을 때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것과 그죠? 그 다음에 그냥 국민연금에 놔뒀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네, 아마 이쪽에 더 많은 그 비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요것도 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변수를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은요? 저는 노후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보험을 네. 최근에 다 해지를 했어요. 아, 보험의 네. 실상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경제 공부를 여기저기 책도 읽고 강연도 듣고 해서 아, 네네. 실상을 알면서 네. 뭐 연금보험 먼저 해지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실비보험까지 다 해지했는데 음. 실비보험 해지할 때는 약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동안 병원을 자주 안 가는 스타일이고 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네. 그 돈들은 다른 데 투자해서 나중에 병 걸리면 그걸로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없나. 되게 많이 놓치고 계세요. 네. 큰일 나요. 네, 큰일 납니다.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수업 중간에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좀 걱정하는 게요. 이게 그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이 있으면 여기는 장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금융상품을 제가 지금부터도 저도 금융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금융을 찬양하겠다도 아니고요. 또 지금 앞으로 또 강의를 하면 또 부정하는 것처럼 부정하겠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품들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신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어떤 상황에서 써야 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민연금 아까 풀듯이 그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보험이라 함은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언제 아플지, 언제 어떻게 다칠지 이 확률이 들어가요.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암에 걸릴 확률도 있지만 이 암을 언제 걸릴 거야 확률도 있어요. 나이 들어서 걸릴 거야, 젊을 때 걸릴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은요, 그 보험료를 아껴서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는 나중에 걸릴 거야 라고 이미 벌써 논리적 모순을 갖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조금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게 보험이 직장 다니고 한참 일할 때 병에 걸리면 돈을 못 버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 차원이 많지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보험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이 있으면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게 네, 보험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보험을 안 들어 이게 아니고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보험을 들죠. 예를 들어서 이 재산을 손실할 경우 이게 보험 역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돈이 없는데 병원비나 아니면 생계가 위협받을 경우 그러니까 이뜬없든 일단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심지어 내가 의도치 않게 남의 재산을 피해를 주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커버하는 게 보험인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너무 한쪽의 이야기만 가지고 근데 보험 자체를 그냥 매도해버리고 필요 없어. 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젊을 때는 원래 잘 안 아파요. 언제 아프죠? 나이 들면. 이제 슬슬 아파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시점에 해지를 해버렸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젊다는 게 몇 살부터를 얘기해요? 그건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20세부터 노화가 시작되고요. 어떤 분들은 뭐 60세, 70세에 와서도 건강하게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건 개인의 편차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보험이라 함은 그 확률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좀 알면서 판단하시는데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은 강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계신 선생님은요? 네. 저 강의는 뭐 경제 관련해서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강좌를 신청할 때 제목이 좀
좀 특이하다. 아,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들어보려고 아, 네. 일단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댓글에 악플 말고 좋은 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은요? 저도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아니 지금 막 들고 있는 게 네. 그 실손보험하고 안보험 두 가지인데 네.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해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얼마나 내시는데요?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1인에? 네. 안보험이랑 실손보험만 네. 딸랑 들어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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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비싸요? 그게 비싸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 아, 그럼 이제 뒷분이랑 만났으면 바로 해지였네요? 야, 그거 아껴서 우리 재테크하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작년에는 좀 아파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망설이는 거예요. 아, 이제 망설여?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아프면 일단은 네, 함부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이 99.8%래요. 여기 보험 없는 분 있으세요? 아, 선생님 없어요? 가족분들도 없어요? 실손만 가족들은 어쨌든 있는 거네요? 예전에 있던 것들 다 해지하고 해지하고. 아, 그럼 옆에 혹시 세 분이 같이 만나신 건 아니죠? 네. 우리나라에 보험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고요. 근데 만약에 없으시다면 우리나라 0.2%에 네, 좀 만나기 뵙기 힘든 분을 지금 뵙는 거니까 많이 봐주세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컨설팅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테크를 실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요. 수입의 대부분을 금융회사에 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보험 들고 연금 들고 펀드하고 주식하고 네, 그래서 한 달 벌면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네, 이런 비용을 아끼면 없앤다는 개념은 또 아니에요. 이거를 합리적으로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면 그러려면 이제 그 구조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의외로 많은 돈이 모이실 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요.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기서 적게 벌어도가 적게 벌자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괜찮게 벌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를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요. 금융회사에 너무 많은 비용을 내세요. 그래서 4대 금융이라고 하는데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이 4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카드사는 일단은 좀 번외로 하고 은행, 증권, 보험에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네,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붙인 제목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아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도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요. 투자 방법? 네. 그 주식이나 펀드는 뭐 수익률이 좋은 듯 하다가도 언젠가 한번 불황이 시작되면 막 바닥을 모르게 막 최근에 바닥을 찍고 있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네요. 네. 펀드 같은 경우는 또 아무리 이득을 내도 그렇게 끊임없이 수수료를 떼가도 과연 그게 제대로 저한테 이득이 제대로 돌아올까라는 그런 좀 의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좀 한번 극복해 보려고 제가 또 두 군데다 한번 좀 돈을 잠깐 집어넣었었는데요. 극복을 하려고 넣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다른 방법으로. 아, 네네. 호주 달러에다가 한 2천만 원 집어넣었다가 몇 년을 버텨봤는데 하락해가지고 1,500만 원에 털고 나왔고요. 네, 몇 년이었어요, 그 기간이? 한 4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왜 제가 기간을 물어보니 기간은 곧 돈이거든요. 그죠? 바로 넣고 500을 잃은 것과 4년의 시간과 500을 잃은 거는 네, 더 심하게 잃은 겁니다. 그죠? 500만 잃은 게 아니라 시간 4년을 잃은 거예요. 네. 이제 그 외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 때하고 팔 때 그 가격 차이만큼만 수수료를 좀 냈다 치고 네. 그 보유하는 기간에는 수수료를 안 낸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가 한번 망했고요. 네. 또 한 번은 금통장이라고 해서 누군지 알죠? 넣을 때하고 뺄 때 가격은 틀리지만 어쨌든 그 유지하는 네. 수수료는 안 들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2천만 원까지 집어넣는데 네. 천안함 사태쯤부터 넣어가지고 지금 팔면은 1,50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천안함이 도대체 언제죠? 그것도 한 5, 6년. 왜 이렇게 슬프게 국가 비극 사태로 기준을 삼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기네요. 5, 6년이면. 네. 그렇게 망해가지고 좀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두 군데서 왜 그렇게 크게 손실이 났는지 아직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나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봐야 뭐 2번 망하신 거잖아요. 제가 사업을 9번 망했어요. 네, 그래서 위로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날린 돈이 억 단위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지금보다 조금 어렸을 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내리 계속 망해요. 그래서 7번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망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제가 첫 책이 경제 재테크서가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첫 책은 자기계발서가 나왔습니다. 하루관리라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걸 극복을 해 나가는데요. 세일즈로, 그러니까 금융 세일즈로 이제 극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이것이 이제 회사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회사가 먼저 하나 세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회사가 세워졌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민을 저도 2004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면 조금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대신에 이 4회차를 꿋꿋이 다 오셔야 돼요. 네, 맨 마지막에 답 드릴 거예요. 끝나기 한 10분 전.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요. 예, 저는 이제 30년 동안 그냥 주부로 살았는데 이 경제를 너무 모르니까 제 노후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노후요? 예. 그래서 노후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 것 같아가지고 들으러 왔어요. 아까 앞서 나온 질문과 좀 비슷한데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뭐 침을 뱉을 수는 없지만 요거 한번 꼬집고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은 잘 산다는 것을 노후에 잘 살고 싶으세요? 젊었을 때 또는 지금 당장 잘 살고 싶으세요? 둘 다 잘 살고 싶죠. 그죠? 지금부터 잘 살아 노후까지 죽을 때까지. 그죠? 여기 모든 분들의 공통점 아닌가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젊을 때는 고생을 안 하고 그러고요, 노후 들어서 잘 살재요. 왜? 그래서 젊을 때요, 경제, 돈에 대한 교육을 아예 다 말살시켜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되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 물론 젊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돈을 밝혀. 네, 이것이 잘못 전달돼서 우리는 돈에 대한 교육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평생을 돈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노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웬걸요? 어떤 한 민족은요, 다 아실 겁니다. 유태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돈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어렸을 때 돈 얘기를 하면은요, 아주 조그맣게 돈을 밝혀.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잘 사는 걸 얘기하면요, 얘가 철이 없어서. 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반응이 있는데요, 이걸 좀 없애고요, 좀 바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경제는요,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돈만 밝히자가 아니고요, 돈도 알아야 삶도 좋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노후 걱정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잘 사는 법,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살 게 아니고 지금부터 좋아지기. 그래서 재테크는요,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좀 좋아지는 모든 행위를 재테크, 자산관리라고 한번 저희가 범주를 정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한번 또 들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요. 앞에 다 내용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보험도 걱정이 되시고. 네. 조그마냐 돈이 좀 있는 걸 그냥 은행에만 두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조그마한 금액은 얼마예요? 한 20억, 30억 이런 건 아닌가요? 네. 누군가한테 또 그게 얼마 아닌 돈이어가지고. 겨우 몇 천이죠. 네네.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둔다는 것이 너무 이자율 낮으니까 이렇게 좀 아깝고, 혹시라도 만약에 쓸데없는 욕심이 아니라 은행보다 조금 나은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하죠. 일단 여기 잘 오신 게요, 바로 뒤에 계신 분이 일단은 이것저것 생각을 하시다가 주식펀드도 아닌 것 같아서 호주 달러를 샀는데 그것도 아닌 것 맞네요. 그 다음에 금도 했는데 아닌 것 맞네요. 일단은 아닌 거 2개는 배웠네요. 네, 저희는요, 뭔가를 하기 전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네, 조금 더 올바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경제 공부를 관심은 있었는데 좀 하질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네. 계속 올라가고 물가가 네.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 네. 근데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네. 솔직히 그냥 뭐 먹고 자고 쓰고 뭐 이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네.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 보니까 재테크를 좀 해야겠다. 아. 그러면 일단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네. 네. 뭐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 어떤 뭐 경제 성장이나 물가 소비율이 너무 그 현실과 좀 괴리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그 지금 우리 중에 가장 고급 용어를 제일 많이 쓰지 않으세요? 물가 상승률, 경제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래서 사람 약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시는 재주가 있으신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좀 다시 우리 수준으로 쉽게 한번 가볼게요. 그 결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아이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아이는 엄청 많이 먹죠. 그래서 아이는 부채입니다. 그죠? 그래서 버는 거는 안 늘었는데 부채가 늘었거든요. 굳이 물가를 논하지 않아도 일단은 뭔가 불균형이 시작됐네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아이를 돈으로 팔아서 뭐 빚으로 보겠다 이게 아니고 아이는 그 자체로 소중하니까 저희가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양의 의무를 지금 다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이 하나 그 성장하는데 돈이 얼마 든다 이런 계산을 통계청 자료에서 내놓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그거에 대한 해법을 풀자가 사실 이 생각하는 경제의 주 핵심 테마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은 지금 또 처음부터 얘기하면 나머지 3회차를 다 안 오실 거기 때문에 네, 차근차근 네, 나눠서 한번 풀어야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은요? 앞에 있어요. 네, 뒤에. 네. 저는 지금은 퇴직을 한 상태에 명예퇴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 노후에는 연금이나 네. 이런 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나 이런 거는. 연금으로 혹시 공무원이셨어요? 네. 아, 네, 네. 부럽네요. 네. 네.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네. 보험도 지금 수입의 한 15% 정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교육비는 지금 수입의 한 10% 정도 들어가고 있고. 네. 어디서 자산 컨설팅을 받으셨길래 수입의 몇 프로 막 이런 걸 다 외우고 계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시네. 저는 천연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가격을 썼기 때문에 우와. 대충의 그 정지출과 수입은 알고 있죠. 네네네. 평균도 내어봤고 근데 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이런 투자에 대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게 필요한지. 주식이나? 근데 노후까지 연금이 나오시는데 굳이 재테크를 왜 하세요? 재테크를 부를 쌓겠다보다는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죠. 유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연금은 계속 나오잖아요. 물가에 맞춰서. 네, 나오죠. 네. 그건 저의 이야기고. 그쵸? 가족의 이야기는 아니죠. 가족분들의 부까지 이렇게 좀 부까지 책임져 주는 건 아니고 방향을 어떻게 방향을 가족분들한테 다 공무원 하자고 하면 안 될까요? 또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권하지 않아요 또. 막상 연금을 받아보시면 또 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소극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원하는 삶을 범위는 각자 인생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쵸.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네. 어떤 뭐 가장 그 기본적인 건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네, 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굉장히 부럽지만 그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또 고민을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고민의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그냥 단지 더 많이 갖기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은요? 그냥 저는 경제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많아서 막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훑어보고 싶고 네. 다른 사람들 고민 얘기 좀 들어보면서 이게 나의 상황이고 현실이구나 좀 그런 것을 찾고 싶어서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뜻을 받들어 다 질문을 드리잖아요. 이제 좀 들을만 하세요? 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고민하는 게? 좀 막연하는 게 구체적으로 와닿기는 해요. 막연하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은요?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내년이나 후년이면 이제 이게 그만 그쵸? 네. 이게 없어지는 때가 되니까 네. 어떻게 이제 그걸 살아야지 되나 그런 것 얘기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앞에 계신 분처럼 뭐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준비는 없으시고요? 아니 뭐 주택이나?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재산이 되게 많으실 경우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 돈이 어디 있더라 이러고.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은요? 저는 사실 그냥 그 생각 경제라는 단어를 듣고 네.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유튜브라던가 네. 책을 읽으면 어떤 그 집필자의 관점으로 막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읽다 보면 제가 좀 마음이 편하면 와닿게 읽혀지고 네. 좀 불편하다 싶으면 이렇게 배제를 하고 좀 이런데 네. 여기는 제목이 생각이라는 그 단어가 네.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희 아이가 사실은 경제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몇 살인데요? 중학생인데. 중학생인데. 네네. 그럼 보통의 엄마들은 구박하거든요. 공부나 해! 이러지. 아니 근데 네. 저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르고요. 저희 남편은 이제 경제 학과를 나오긴 했는데 아까 여기 앞에 분처럼 네. 뭐 금융 쪽에서 거의 다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에요. 아, 경제학과를 나왔음에도. 네, 나왔음에도 네. 사실은 저는 남편의 이제 그쪽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지금 시점에 지금 나라 그 아파트며 여러 가지 금융 쪽이면 들쑥날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내가 차라리 공부를 하면 더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경제관념을 심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나이에 지금 상관없이 수직적으로 다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정답이 없는 이 상황에 저희 아이에게 조금 저는 이렇게 뭐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술을 쓴다거나 그 어떤 불안과 자기 그런 거를 잊지 못하고 그냥 쫓아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가 좀 먼저 관심을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아무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생각에 사실은 그건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네.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아, 어쩌다 보니 앉아 있었는데. 네, 그래서 네. 급조하신 것 치고는 되게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그래서 듣다 보니 다 내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 네 글자 생각 경제라는 단어를 듣고 왔는데 네. 기대가 돼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좀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밌는 거는 저희 한 직원분이 제 강의를 듣다가요. 몇 번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이제 교육 차원에서 강의를 다 듣게끔 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표님, 되게 신기하네요. 오시는 분들이 계속 바뀌는데요. 질문은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이요. 그냥 일상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경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고민이 되게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요. 실생활에서 아주 쉽고 그죠. 지금 당장 현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실전에 가까운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의 눈높이에 가까운 것을 매일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운 공부보다는 지금 당장 현안들을 해결하는 이런 경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이 문제를 왜 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따져보면 우리가 그걸 왜 하고 있는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금융 문맹이 아닐까. 네,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요. 실제 생활은 달라요. 글을 아는데요. 글을 읽고 해석이 안 돼요. 네, 돈에 대해서 거래는 하는데요. 원인은 몰라요.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라는 걸 했고요. 제목을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시잖아요. 외우시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시간으로 4회차를 가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려운 거 없죠? 뭐 혹시 난 빠져가지고 이거 더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새로 뽑았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민주주의. 어려운 거 안 여쭤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전문 용어 없습니다.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뜻을 다 알잖아요.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근데요, 그러면 다 아시거든요. 제도, 정치에 대해서는 아시는데 경제는 어떤 제도를 택하고 있던가요? 맞습니다. 자본주의. 자, 그러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다가, 즉 자본주의가 아닌 환경에 살다가 이민을 오신 거예요? 한평생을 자본주의에 사신 거예요? 한평생을, 그죠? 자, 그럼 우린 가족도 자본주의보다 같이 산 기간이 짧거든요? 그쵸?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살았으니까 가장 오래된 세월을 함께한 자본주의네요? 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계세요? 자,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조금 쉬운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어렸을 때 우리 TV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TV 드라마 중에 이러고 다니는 밀림의 왕자 타잔을 혹시 기억하세요? 타잔 기억하시네요. 타잔은 뭐만 입고 다니던가요? 네, 맞습니다. 팬티. 빤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팬티라고 하시네요. 네, 고급져졌네요. 여기는. 얼마짜리 팬티였죠? 노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타잔이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다 아는데 우리는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한번 호기심을 가져보자고요. 왜 타잔은 10원짜리 팬티만 입고 다녔을까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우리보다 돈이 많지 않았을까요? 배우로서 이렇게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돈을 수억을 벌었을 텐데. 잠깐만요. 한번 적어볼게요. 돈이 없어서. 맞을 수도 있고. 또 필요가 없어서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러면 집에 혼자 계실 때 혹시 빤스만 입고 계세요? 이것도 틀린 답은 아닌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 이제 생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원인에 부합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리해가는 과정입니다. 또요. 네? 그렇죠. 더우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더우니까 팬티만 입는 거 맞잖아요. 맞나요? 타잔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밀림입니다. 열대우림. 그죠? 그래서 더울 때 우리는 옷을 벗고요. 추울 땐 옷을 입어요.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요. 타잔이 팬티를 입었다는 건 얘는 상품이고요. 그죠? 덥다라는 거는 환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얘는요, 상품을 고를 때 환경을 고려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상품은 환경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맞나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타잔이요, 10원짜리 팬티가 아닌 100만 원짜리 팬티를 입는다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 환경에 맞춘 거니까 이건 기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밍크를 산다. 입을 수 있을까요? 못 입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상품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기 이전에 뭘 보셔야 된다? 환경에 맞는지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최초에 나왔던 이야기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자본주의는 환경이거든요? 그죠? 얘가 더운지 추운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상품을 고르실 수가 있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 성격 어떻든가요? 자본주의 성격. 평생을 사셨거든요? 네, 자본주의 성격 어때요? 더러워요? 네, 자본주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큰일 났네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자산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환경을 모른 채 상품만 계속 산 거예요. 자, 선생님, 펀드도 하나의 상품이고요.
그죠? 외화도 하나의 상품이에요. 환경을 고려해서 한 건 아니네요. 일단 돈의 가치가 일정하지가 않고. 그쵸? 그 돈의 가치라는 건 돈의 성격인 거지 자본주의 성격을 보신 건 아니네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연금도 상품이고요. 모든 게 다 상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품을 살 때 뭘 고려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게 다 빠져있네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각자의 고민을 하시는데 해결이 될 턱이 있을까요? 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접근하시자고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 그러면 어떤 본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가 요걸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본주의 살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살기? 살기 좋으세요?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어떤 면이 그렇게 힘드세요? 자본주의. 자,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오셨는데요. 돈 걱정이 없었으면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오셨을까요? 그죠? 여기 왔다는 건 일단 고민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행인 거는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세금이 걱정돼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다 고만고만한 분들이 오셔서 지금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렵대요. 그죠? 맞습니다. 자본주의에 살았더니요. 뭔가 계속 어렵대요. 어렵다. 자, 이 얘기를 좀 풀어서 경제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렵다라는 거는 돈이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요거 풀어볼게요.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써도요. 돈이 막 남아요. 그럼 여기 안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행복할 거죠?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고민이 없습니다. 그죠? 있겠죠. 삶의 고민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돈 고민은 아니겠죠. 근데 지금 뭐가 문제죠? 네, 수입보다 이게 이렇게 돼서 걱정 아니세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지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여기 계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은 답을 알고 오신 게 아닐까 순간 좀 움찔했는데요. 자본주의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죠? 자본주의에 살았더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자본주의에 살았더니요. 이렇게 되든가요? 이렇게 되든가요? 1번 수입이 많다, 2번 지출이 많다. 어느 게 많아요? 지출이. 그게 자본주의 본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살수록 어려워지더라. 왜? 아까 여기 계신 선생님 말씀해 주셨어요. 물가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물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걸 소비재 물가라고 할게요. 소비재. 소비재 물가 떨어지든가요? 올라가든가요? 올라가요. 이 소비재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똑같은 소비를 똑같이 하는데 금액이 커진다요. 소비는 늘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금액은 커져요. 맞나요? 맞습니다. 자,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똑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답니다. 짜장면 값이 500원이었는데요. 지금 얼마죠? 5,000원. 지하철 가격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올랐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생활하는 비용이요. 떨어지든가요? 올라가든가요? 올라가요. 거의 분노의 말씀을 하시네요. 분노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사회는요. 뭐가 늘어요? 지출이 늘어요. 이 물가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소비재 물가가 있고 자산, 실물이 또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돈 가치, 이거 화폐는 돈이라고 표현해요. 돈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가치는 또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자, 요걸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면은요, 소비재 물가가 올라가는 건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지출이 늘면 남는 돈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남는 돈이 없어서 자산을 못 샀더니 자산 가치가 또 늘어요. 상대적으로 엄청 가난해지겠네요. 그게 지금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것만 갖고 저희가 논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유지 자체가 안 돼요. 왜? 물가가 계속 올라가세요. 지출이 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경제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뜬금없이 이런 구조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주고요. 갑자기 이 친구한테요. 절약을 하래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돼요. 절약이 나쁘다가 아니고요.
절약을 재테크에서 하나의 축은 맞는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요 절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 친구한테요 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데 지금은 그래도 3끼 먹지 조금 있으면 2끼 먹어 이거거든요. 똑같은 소비를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서요 지금 벌이에서 3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이게 절약인가요? 그럼 이 친구가 과소비를 했나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요거는 한 프로그램을 한번 디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됐어요, 당연히. 네,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김생민. 거기서 뭘 조금 아꼈으면, 네, 그레이시라고 조금 좀 더 쓰면 스투피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면 마치 절약을 하나의 미덕처럼 얘기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 얘기했을 때 우리는요. 네, 이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내가 절약을 하지 않은 나의 잘못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이건 같이 고민해야 돼. 물론 여기가 많이 써서 돈이 없는지 이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돈이 안 남는다는 건 물가가 소득에 비해서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요. 이 환경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요. 무슨 생각만 하죠? 네가 돈을 몰라서 그래. 절약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스투핏이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아, 그렇죠. 네, 이것을 조금 한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세세한 거를 다시 조금 역으로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럼 이제 더 디테일하게 여기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한번 아셔야 될 게요. 돈가치,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저희가 공부해 봤더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는 성격이 있는데 이 어렵다라는 성격 이면에는요. 인플레이션이 본질이래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EBS 자본주의라는 다큐 책을 보시면은요. 네, 자본주의에서는요. 물가가 떨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른대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가가 2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소비재 물가와 자산, 실물 물가가 있는데 둘 다 올라요. 근데 물가가 오른다는 건 그냥 퉁쳐서 물가가 올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원인을 잘 못 찾더라고요. 소비재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는 곧 지출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네, 자산 가치, 실물이 증가한다는 얘기는요. 빈부격차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거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네. 자, 이걸로 인해서 지출이 증가했더니요. 돈을 못 모아요. 그래서 자산을 못 가졌더니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재산이 늘어나고요.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없어지네요. 네, 이 자본주의 그래서 2번째 문제는 빈부격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지금처럼 네, 열심히 일해서 돈이 안 남아나요.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 친구가 돈을 못 벌어서 집이 없는 게 이 친구 죄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기계발서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모든 책임을 개인한테 돌리는 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요 정도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의 문제예요?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지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수입 빼기 지출은 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요. 저축 여력 자체가 없어지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죠? 지금 포기합니다. 뭘 포기했죠? 결혼을 포기하고요. 아이를 포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더니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네,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행복한, 물론 뭐 결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을 포기하는데 가장 원인이 뭐예요? 경제력입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층이요. 최근에 행복지수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행복하대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일본이 왜 행복하지 하고 그 조사를 했더니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포기해서 지금 벌어 지금 즐기자요. 그래서 순간에 지금 탕진잼? 지금을 네, 소모시켜서 네, 즐기는 이걸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보면은요. 물가가 오른다라는 인플레이션 요거 전문 용어 요거 하나 나오죠.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전문 용어 안 쓰겠습니다. 이 얘기를 풀어서 보면은요. 인플레이션은요.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 겁니다. 네, 화폐 돈은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가 올라간다고요? 실물 가치. 그죠? 얘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를 2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소득 격차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격차가 심해서요. 네, 수입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물가가 올라도. 그죠? 근데 우리처럼 월급이 팍팍팍팍 오르든가요? 안 올라요. 근데 물가는요. 팍팍팍팍 올라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첫 번째 빈부격차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소득이 많아서 지출하고도 돈이 많는 분들은 어디를 사요? 실물을 사다 보니 재산이 또 늘어나요. 근데 우리는 실물을 살 기회조차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보면은요. 네, 이걸 또 사회만 탓할 수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내용을 안다가 아니고 아는 걸 실행하는 것을 진짜 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알미라.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아는데 실행을 안 하세요. 한번 볼까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돈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떨어지는 돈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올라가는 실물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어디다 투자했죠? 돈. 망했네요? 네. 되게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정을 잘 안 해서 떨어지는 돈이 뭐가 있지?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나오는 금융 상품들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물가를 잡는 수익률을 내니 복리니 비과세니까 다 의미 없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 무섭게 교육이 됐냐면요. 첫 번째, 노후에 잘 살래요. 즉, 젊어서는요, 잘 살 생각조차 못해요. 그래서 돈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못 배워요. 교육이 말살됐어요. 그럼 노후에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웃겨요. 근데 자꾸 노후로 미루는 거를요, 너무 당연한 교육으로 해왔고요. 두 번째는 떨어지는 돈에 투자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해서 금융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99.8% 가입률을 자랑하는 상품 무슨 상품이에요? 보험. 보험은 떨어지는 돈일까요? 올라가는 실물일까요? 돈으로 만든 상품이잖아요. 금융상품은. 네, 보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산을 운영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떨어지는데. 해도 안 됩니다. 그럼 보험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장성과 연금이 있는데 노후. 우리는 노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안이 뭐예요? 연금. 연금은 돈이에요? 실물이에요? 망했네요? 공무원연금 빼고요. 네, 공무원연금도 괜찮아요. 네.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 노후하면 노후까지 재테크, 자산관리를 미룬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또 그 노후를 떨어지는 돈에다 하래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다가 네, 집값은 올라서요. 우리는 돈이 없을 때 또 뭘 받죠? 대출, 이자 내죠, 보험료 내야죠, 노후 준비해야죠, 펀드 하셔야죠, 외화 사셔야죠. 남는 돈 있으세요? 네. 이게 우리 탓인가요? 이 환경을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를요, 그래서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원리만 좀 이해하셔도요, 여기에 맞춰서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이해되세요? 하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한번 볼게요. 실물, 그럼 올라가는 실물 도대체 뭐야? 이렇게 나오실 수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부동산. 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께서요, 실물과 비스무리한 걸 돈으로 바꿔서 투자하긴 했는데, 아까 금 투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금은 돈이에요, 실물이에요? 실물이라 돈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그냥 그 통장이 아니라면 그냥 금 덩어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건 실물은 맞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격차가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금은 없다고 해서, 내가 당장 금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그죠? 여기서 보면 선택이냐 필수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금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선택이요. 선택자가 가격이 오를까요? 필수가 가격이 오를까요? 그죠? 이거 수요 공급의 원칙에 가면 그냥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부동산 집은요,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의식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최근이 아니고요, 한평생 부동산이 오르든가요, 떨어지든가요? 네, 그죠?
그쵸. 순간에 떨어진 적은 있어요. 잠깐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근데 부동산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풍을 이어가는지 한번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가면은요, 이제 또 제가 갑자기 그래서 이제 부동산 만세, 네,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이건 선택에 맡길게요.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부동산 투자자들 쪽 가면 열기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작년까지요? 아니 작년이 뭐야? 올해 불과 몇 달까지만 하더라도요. 부동산 안 하면 마치 네, 바보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막 부동산을 몇십 채씩 갖고 있잖아요. 네, 그들을 욕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쉽게 돈을 버는데 멈출 수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힘든 문제를 거기 가서 갔더니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걸 그들을 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들 한 명 한 명이 순간에 돈을 벌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격차가 심해지면 결국에는 같이 잘 살까요? 공멸할까요? 네,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뭐 부동산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주택을 갖고 주택부동산, 그죠? 거주는 의식주, 선택이 아닌 필수잖아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재테크를 이렇게 그 제도적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은요, 사회는 분명히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가 공산당이냐 빨갱이냐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요 정도로 인식하시고 앞으로의 진행되는 강의를 좀 들어주셔야 조금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운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기존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인플레이션 들어는 보셨잖아요.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한 번씩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나오고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도 배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반대되는 개념이요. 물가가 떨어진다는 디플레이션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뉘앙스가 좋아요? 디플레이션이 뉘앙스가 좋아요? 인플레이션.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물가가 오르는 게 우리한테 좋던가요? 근데요, 지금도 보면은요, 교육 쪽에서 느낌으로 볼게요. 느낌으로. 우리가 느낀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오면 마치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얘기하지 않던가요? 그죠? 물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이 저하되고요. 그래서 뭐 고용 불안이 되고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산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이 되게 어려워요. 모든 산업은요, 한계점이라는 게 있고요. 네, 거기서 균형을 맞춰가는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욕심은 네, 끊임없이 벌어야 된다를 명분으로 세워서 네, 우리한테 끊임없는 소비를 강요하고요. 끊임없는 성장을 강요하는데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맞춰서 가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면은요. 자,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절대 다수, 특정 소수는 잘 살아요. 그죠? 절대 다수는 어때요? 힘들어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불만을 가졌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마치 성장인 것 마냥. 근데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조차 못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그럼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우리가 힘들어진 건 알겠어요. 그죠? 이렇게 힘들면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좀 그만 오르면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이번에 뭐 최저시급이 올라서 최저시급 조금 올랐더니 물가 왕창 또 올랐거든요? 그 오르면 뭐예요? 어차피 소비가 늘었는데. 지출이 는 거죠. 자, 그러면 물가 좀 안 오르면 안 돼요? 올라야 돼요. 물가 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 좀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멈추지 않는 이 이유를 보면, 네, 뭐 제가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서 네,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서 커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인문고전을 좀 봤어요. 네.
제가 뭐 어떤 작가님을 뵙고 그분을 멘토로 삼으면서 제가 이제 책을 봤는데 그 인문고전 중에서 저한테 꽂히는 확 와닿은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기열전이었고 하나가 한비자였습니다. 물론 논어도 읽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도 있고 동양 철학도 있는데 왜 그 두 권이 꽂혔냐면 저한테 이게 마음에 확 와닿냐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본질적 성격 때문에 근데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익이 보장되면 멈추지 않더라. 물론 뭐 가치를 생각하고 뭐 이런 멈추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은 자연의 흐름처럼 그래서 요거를 순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이치처럼 그냥 반복되더라. 자, 근데요. 인플레이션 우리한테 이렇게 다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게 왜 자꾸 반복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한평생을 따라다닐까요? 이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이 누군가의 이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실물을 가진 사람일까요? 네.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말씀도 맞는데 더 크게 수익을 창출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걸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오늘.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만들 것이며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버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자본가들? 기업? 어떤 기업이요? 물가가 올랐더니요 갑자기 삼성이 돈을 벌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은행밖에 안 돼. 은행. 네, 선생님 먼저 은행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책 한 권 드릴게요. 네. 언제 드릴까?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선생님은 선생님의 문제를 푸는 걸로 책보다 더 큰 가치를 얻어가시는 걸로 아직 한 권 남았으니까요. 중요합니다. 은행입니다. 네. 왜 은행일까요? 왜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벌죠, 은행이? 돈을 발행하는 데거든요. 돈을 발행하는 건 국가더라고요. 네. 한국은행. 그래서 대처를 자꾸 해줘야 인플레이션이 이제 또. 그쵸.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두 가지가 다 나왔는데 번외 얘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뭐 제 논리가 맞다 틀리다를 생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저는 제가 집중적으로 막 박사님들처럼 교수님처럼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현상을 보면 그냥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책을 보면서. 자, 최근에 가상화폐가 붐을 일으켰어요. 그죠? 투자하신 분 혹시 계세요? 선생님 왠지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호주 달러도 아닌데 뭐 가상화폐야 뭐. 아니 저기 금은 만져지기라도 하고 호주라는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데. 네네. 가상화폐는 블랙체인이 있었잖아요. 가상화폐는. 그건 믿을 수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상화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도 막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거의 아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 안 해서 그런지 저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가상화폐 이런 게 나오면 재테크 이슈잖아요. 막 자구련 몇 억을 벌었다. 이거 어떻게 참으실 거예요? 이게 원칙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화폐라는 것을 접하잖아요. 돈. 그죠? 돈이라는 건 최초에 그럼 누가 만든 거야? 왜 만든 거야를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어요? 화폐를 왜 만들었죠? 사전적 의미로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교환에. 네, 이거 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잔이 왜 빤스를 입는 거야 했더니 몸매 자랑하려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근거가 좀 멀어요. 관계성. 그죠? 자, 화폐는 누가 만들었는지 저희가 다시 공부해 보니까요. 네, 노동력을 공짜로 쓰기 위한 국가더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그 옛날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금융에 관련된 제가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화폐는 누가 만들어 교환 가치가 물론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환이 편해서도 맞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유럽의 그 지주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용병을 사와야 돼요. 용병이 다 돈이잖아요. 근데 그 용병을 사와서 금을 줘야 되는데 이미 이제 너무 전쟁을 많이 하니까 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줘야 되는데 이제 줄 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치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폐라는 걸 발행해서 이 돈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실물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돈을 발행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옳다 그르다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화폐는요. 전 세계 공용 단위가 아니고 국가 단위입니다. 그죠? 옆에 나라 화폐를 갖다 쓰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고요. 그래서 국가가 노동력을 무임으로 쓰기 위한 첫 번째 도구가 화폐더라고요. 맞나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서 화폐는 뭘 기반으로 해요? 국가의 이익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가 화폐를 막 발행하면 또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조절하잖아요. 함부로 이제 발행도 못해요. 자,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데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맞네요. 화폐는. 그쵸?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반하는 행위를 하면은요, 국가는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때려잡을까요? 때려잡아요. 제가 맞아 봤어요. 네, 국가의 이익을 반하는 행위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사업을 한 9번 망해봐서 아는데요. 다른 건 망해도 탕감을 해주는데요. 세금을 만약에 못 내잖아요. 이거는 평생 쫓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망해도 세금은 내셔야 돼요. 네, 이건 명제입니다. 큰일 나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국가의 이익을 반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몰랐을 때 시장 조사를 했을 때, 그 정유사 제가 업무를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사이발유, 세녹스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네, 첨가제. 이게 마치 에너지 대체 상품인 것 마냥 네, 되게 붐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게 차에 넣었을 때 차가 잘 갑디다.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 그게 불법으로 판정이 나서 제가 이제 판매된 것을 가지고 되게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는데요. 경찰서까지 가서 벌금을 맞았습니다. 왜 맞았는지 이유를 보니까요. 거기에는 세금 중에 유류세가 없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기름에는 유류세가 뭐 50% 60%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 내고 국가에 당당하게 신고하고 했는데 네, 나중에는 산자부에서 낸 소송에서 이게 패소라면서 네, 유류세를 가지고 탈세로 제가 네, 범법자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국가 행위에 반하는 거라면요 얼마나 중범죄로 네, 혼나는지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삶의 큰 지혜인 거죠. 근데요, 화폐라는 것은요, 국가의 기반 산업입니다. 그죠? 이것만큼 수익성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찍어서 주면 인력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가상화폐라는 거는요, 보세요. 국가가 있던가요? 없어요. 국가에 이게 반합니다. 처음에 생길 때는 몰라요, 내용을. 그래서 막 붐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국가가 이걸 허락할까요? 자꾸 제재를 할까요?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네. 처음에 그래서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래서 뭐 가상화폐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에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하도 영향력이 있어서 유지는 될 것 같은데, 활성화는 저는 미지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 이유를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국가 입장에서요, 탈세로 돈이 해외로 유출되더라고요. 원래는 돈이 누군가한테 가게 되면 증여세가 붙어야 되고요. 자녀한테 가면 상속세가 붙어야 되는데 가상화폐는 그런 세금을 다 탈세가 가능하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내가 가상화폐를 사서 이 돈을 자식이 찾으면 이렇게 돼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허락한 나라도 있고 제재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제재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때 가상화폐용이면 은행 거래가 정지된대요. 이런 것만 봐도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갑자기 이상한 데가 왔는데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은행이네요. 자, 요거는 이제 국가은행 말고 그래서 민간은행입니다. 그죠? 중앙은행은 이제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량을 조절하는 역할이 한국은행의 역할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민간 개인은행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지를 봤더니 아까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요. 우리는 수입이 많을 때 행복해요. 지출이 많을 때 불행해요. 지출이 많을 때. 지출이 많아지니까 즉 물가가 올라서 지출이 늘었더니 돈을 못 모으네요. 그래서 어려워졌어요. 아까 어렵다고 말씀했는데 어려워져요.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뭘 하죠? 그렇죠.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즉 빚을 받네요. 빚을 지었더니 은행에선 어떤 수익이 생기죠? 이자. 그럼 얘네는 노동을 해서 이 이자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받는 거예요? 대단한 애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 용어를 해석하시면 더 쉬운 답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지급준비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급준비율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돈이 없어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세상에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요. 이것만큼 논하는 장사가 있을까요? 봉이 김선달도요. 그 옛날 물을 팔 때는요. 물을 길어 나르는 노동이라도 제공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물가를 올려서 빚을 지으면 돈이 계속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은행이 영향력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우리 절대 다수를 이기고요. 물가를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올렸을 때 이들은 계속해서 더 큰 돈을 벌겠네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요, 은행의 역할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리 자산 상태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은행은요, 첫 번째는요, 빚을 1번 지우답니다. 우리한테 대출을 받게끔 해요. 뭘로요? 인플레이션으로.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써볼게요. 네, 이제 이건 가계부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네, 안 써보셨던 분들은요,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은행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방식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부채 대비 자산 비율, 그러니까 즉 부채와 재산이 어느 게 더 많아.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아파트가 내가 한 6억짜리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빚이 대출이 2억이 있어요. 그러면 6억에서 2억을 빼니까 순자산, 진짜 내 돈은 4억이니까, 그죠? 이거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들어보셨죠? 그래서 LTV란 말을 씁니다. 자, 집값의 60%까지 대출해 줄게. 70%까지 해줄게. 요게 이제 이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 자산은 그냥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네. 근데 돈이 어떤 형태로 있어? 이거를 이제 재무제표 이쪽에 적는 거고요. 이쪽은 빚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네, 좌변, 대변 이런 말 쓰는데 다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는 재산을 적고 팔아서 돈 되는 걸 적고 여기는 빚을 적습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크게 T자로 해서 적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돈 되는 항목을 쭉 적고 여기다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는 것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빚이 많다고 문제가 되든가요? 문제 되죠. 빚이 많으면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본주의를 얘기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자본주의의 본질,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뭐 거기서 얘기할 때, 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번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해주세요, 저한테. 근데 그거는 자본주의의 성격이 아니고요, 돈의 성격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죠? 네, 돈이 있으면 어디 간들 돈을 벌더라고요. 그 돈을 활용해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번다, 이거는요 돈의 성격입니다. 그죠? 자산은 그럼 돈이기 때문에 자산을 갖고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얘가 수익을 내야 되네요?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자산을 갖고 있으면 요거를 플러스라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빚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되죠? 돈이 계속 나가야 되네요? 이자가 있으니까 요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아주 간단한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산수를 기점으로 다시 볼게요. 내가 자산 대비 대출이 얼마 있어? 이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좀 낮은 문제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내가 자산이 있으면서 수익은 얼마가 나고 마이너스는 얼마가 나서 는 플러스가 정상이에요? 마이너스가 정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요, 우리는 슬프게도요, 이렇게 돼 있을까요? 반대로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요, 이 부등호를 바르게 바꾸는 요것을 알고 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문제를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파트 6억을 갖고 6억짜리 집을 사는데 마포는 더 올랐죠. 지금 6억이 넘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6억짜리 집을 사는데 우리는 집을 살 때 현찰로 사셨어요? 빚으로 사셨어요? 한번 시장조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전세면 전세 보증금 대출이 있고요. 집을 사신 분이 집담보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빚이 있다. 솔직하게 금액은 안 여쭤볼게요. 와, 거의 한 절반이 좀 넘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근데 손을 안 드신 분은 그럼 뭐예요? 빚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면 집도 없고 빚도 없는 거예요? 네, 이 친구는 안 여쭤볼게요. 왠지 물어보면 신뢰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집을, 자산이라는 걸 구매할 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빚을 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됐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사는데 벌써 빚을 지웠네요. 자, 집값이 쌌더라면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집값 안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의식주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우리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죠? 집값이 왜 올라야 돼요, 도대체? 누굴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요거는 아무튼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그런 거에 흥분할 때가 아니고 대안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생각할 거는요. 그래서 집을 샀더니 빚을 지웠네요. 인플레이션으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은행 입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1번은 빚을 지웠고요. 이들 입장에서 이제 빚이 커지는 게 좋을까요? 적어지는 게 좋을까요? 커지는 게 좋아요. 맞나요? 이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거든요. 1억에 2%는 200만 원이지만 10억의 2%는 2천만 원인데, 그래서 금액이 커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계부채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은행은 또 더 큰 돈을 벌었겠네요. 쉽네요, 얘는 참.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빚을 지우고 늘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늘렸죠? 우리는 왜 빚이 또 늘어났죠? 원인이 뭐예요? 첫 번째 지웠을 때는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 빚이 늘어나는 건 또 뭐예요? 또 인플레이션입니다. 그죠? 1번 지우다 인플레이션, 2번 늘리다 또 인플레이션. 물가를 올렸더니요, 네, 더 큰 빚을 졌죠. 늘어났네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왜 늘어났죠? 집값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잖아요. 너도 나도 그래서 빨리 집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왜 그냥 대출을 릴레이로 받아가지고, 네,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입장에서 이 빚을 갚는 게 좋을까요? 못 갚는 게 좋을까요? 네, 못 갚게 하더라고요. 요걸 공부해 보자고요. 어떻게 못 갚게 하던가요? 어떻게 못 갚게요? 중도사나 수수료는. 그건 애교예요. 그건 맨 마지막이고요.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이제 뭐 제가 PPT를 준비 안 한 이유를 알겠죠. 여기 다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자료를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살아있는 라이브 증인분들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대출을 집을 사러 갔더니요. 그죠? 대출을 받으래요. 우리가 말하는 흔한 모기지 20년, 30년 상환 대출을 받습니다. 이때요. 전세보증금 대출도 마찬가지. 전세를 살아도 대출을 받아도, 전세 대출을 받아도 은행에서 대출만 해주든가요? 아니면 뭔가를 추가로 해달라고 요구하든가요? 네, 뭔가를 요구하죠. 네, 하나만 요구하지 않아요. 보험도 안 맞는데요. 몇 개를, 기본 4개를 요구하더라고요.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뭘 요구하시든가요? 뭘 해달래요? 네, 그래서 은행 갈 때 대출만 하고 뭘 가입하고 오셨어요? 뭘 가입하셨죠? 카드부터 가겠습니다. 네, 하나씩 가죠. 하나씩. 헷갈리니까 카드. 카드는 자산은 아니니까 번 내려쓰기. 1번 카드를 해달래요. 자, 카드는 엄밀히 말하면 신용대출입니다. 그죠? 물건을 외상으로 샀다가 다음 달에 갚는 건데, 가뜩이나 지금 담보대출 이만큼을 받는데 여기다 신용대출까지 해준대요. 왜 카드를 해줄까요? 카드 해주는, 왜? 편하게 말씀하세요. 안 때려요. 틀린다고. 왜? 우린 자유발언권이 있습니다. 카드로. 돈 버는 거 맞죠? 근데 어떻게 버는지를 한번 볼게요. 2가지로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카드를 발급해 줬더니요, 우리는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신용카드 대란. 현금으로 지출을 할 때 지출을 많이 하세요? 소비를 할 때 지출을 많이 하세요? 카드로 소비를 할 때 지출을 많이 하세요? 여기 뭐 다 동의하시네요? 그럼 카드를 써서 지출이 늘면, 소비가 늘면 빚을 갚을까요? 못 갚을까요? 왜? 그래서 카드를 먼저 해줍니다. 어디 갔어? 네, 여기.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일 1번 카드입니다. 무조건 카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지출이 늘어서요. 빚을 못 갚으니까요. 자, 여기는 보면 이 빚은 지금 통상적으로 금리가 3.4% 뭐 이렇게 된대요. 그럼 그냥 3%만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3%.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대출을 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집은 내가 주거를 하고 있으면 수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몇 프로죠? 빵 프로. 근데 거주를 목적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할게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칠게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요, 카드를 발행해 줬더니 지출이 늘어서요, 빚을 못 갚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빚을 못 갚으니까 3%를 지켜요. 마이너스 3%를 은행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카드를 썼더니 수수료가 발생하죠. 근데 말이 수수료지, 이건 이자입니다.
근데 다만 이자를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요. 가맹점주들이 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 점주들이 네 그분들한테 건데 이게 통상 몇 프로죠? 장사를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몇 프로예요? 네? 10%요? 야 이거는 뭐 네 보통 이제 3% 내외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가맹점 즉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가게에 가서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은요. 우리는 다음 달에 10,000원을 주지만 이 가맹점은 당장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카드사가 그래서 돈을 입금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우리한테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업주한테 받아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와요? 9,700원이 들어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3%의 수수료를 떼네요? 맞나요? 네, 그래서 수수료 3%, 이자 3% 맞나요? 틀리죠. 왜 틀려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자라는 걸 계산할 때는 기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 몇 프로? 맞죠? 자, 이 3%는 연이에요, 월이에요? 월. 월이죠. 우리 다음 달에 갚아주잖아요. 가맹점 뭐 했다고 바로 10,000원 들어와야 될 게 9,700원 들어오는데. 그럼 월이니까 이거 연으로 바꿔줘야겠네요? 곱하기 12하면 몇 프로예요? 36%. 여기다가 3%까지 더하면 근 한 40%에 가까운 수익을 보장받네요? 자, 이제 카드를 억지로라도 발급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소비를 늘리시고요. 우리는 40%의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제 카드를 했어요. 그래요. 어차피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현금을 쓰나 카드를 쓰나 어차피 돈을 써야 되니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카드를 쓰는 게 그나마 뭐 되게 쥐꼬리만한 포인트라도 주니까 이자도 무이자니까 네, 그 혜택을 바라보고 이제 카드를 씁니다. 자, 그랬더니 얘네는요 이거 하나로 안 끝나더라고요. 또 뭐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카드를 만들고요. 또 뭘 해달래요. 그게 뭐죠? 네? 월급 통장? 네, 그거는 그냥 애교로 좀 봐줄게요. 네. 우리가 애교와 실질적인 거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네, 그거는 애교입니다. 자, 또 뭔가를 가입해달래요. 그래서 뭐 했죠? 아, 선생님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저도 했어요. 그래서 1번 카드고요. 두 번째는 적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적금도요. 만기가 짧은 게 좋을까요? 긴 게 좋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긴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짧으면 털어서 빚을 갚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빚을 못 갚게 긴 걸 팝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긴 적금이 뭐가 있을까요? 청약입니다. 갖고 있을수록 좋대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상품은요, 선생님 혼자만 하지 마시고요. 재테크 1번 상품이니까 자녀분 수대로 하시고요. 배우자 수대로 해서, 배우자는 수가 아니죠. 한 명이죠. 아무튼 그래서 머리 수대로 다 가입하래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이렇게 맹목적으로 가입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죠? 이 적금을 가입했더니요. 만기도 없고 근데 여기다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빚을 못 갚아요. 그럼 이제 수익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청약은 이자가 몇 프로 주던가요? 지금 오늘 가서 청약을 해요. 가입을 해요. 얼마 주죠? 2%가 채 안 됩니다. 1.5, 1.7 이렇게 됩니다.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되는데요. 뭐 그냥 봐주고 그냥 계산해. 그럼 1.5로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1.5. 자, 그러면 1.5 더하기 마이너스 3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적금을 들었더니요. 오히려 내 돈만큼 1.5% 이자를 더 내야 되네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적금을 들면은요. 적금을 불입하느라고 대출을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게 하네요. 카드를 써서 못 갚게 하고 적금을 들어서 못 갚게 하고 이걸로 안 끝납니다. 또 뭘 가입하래요? 또 뭐 가입하셨죠? 네, 선생님이 하신 거.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거. 금 말고 그거 말고 저금리 시대에 펀드를 하래요. 그랬더니 얘는 마이너스든 수익이 나든 수수료를 갖고 가더라고요. 수수료가 통상적으로 몇 프로든가요? 평균적으로 그건 되게 싼 거예요. ETF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ELS, ELD 아니면 그냥 일반 액티브 펀드라서 직접 운영하는 펀드들은요. 네, 맞습니다. 3% 내외 정도예요. 그러면 3%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6이네요. 이 펀드는 6%가 나야 본전이죠. 그죠? 안 나오죠. 그럼 망했네요. 여기다 원금 손실까지 나면 이건 이제 뭐 된소리 맞는 거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수익이 나다 안 나나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를 확정 지은 거네요. 그래서 펀드를 하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뭔가를 또 하래요.
안 끝났습니다, 아직. 근데 또 뭐라 했어요? 또 뭐 했죠? 그렇죠. 보험 중에서도 은행에서 뭐 하래요? 짧은 거 하래요? 긴 거 하래요? 긴 거 하래요.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준대요. 비과세라는 거는 세금에 그 수익에 세금을 안 내는 건데요. 수익이 안 나서 어차피 세금이 없더라고요. 원금 손실이 뜬대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요, 또 장기저축을 하래요. 이 장기저축을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비라는 수수료가 있어서요. 최저 싼 게 마이너스 11%에서 많게는 48%까지 되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이 수수료가. 이게 수익이 나겠냐고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가장 흔하게 우리한테 속임수를 하는 게요. 금리가 높대요. 일반 적금보다. 그래서 일반 적금이 1.5%인데요. 얘는 3%를 준대요. 이게 함정인 게요. 3%가 아닌 게 금액이 여기서 사업비를 떼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이 여기서 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도박 영화나 이런 사채 보시면 내가 100만 원을 빌리면 100만 원을 줘요. 100만 원을 빌려요. 90을 줘요. 이 선이자를 떼잖아요. 이게 똑같은 게 이 사업비 수수료입니다. 원금이 줄어요. 원금이 줄어서 금리가 올라간다 한들 수익률은 준 거네요. 그래서 단순히 공시이율을 일반 이율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했더니요. 조기에 해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기 해약하면 뭐 한대요? 원금 손실이래요. 네. 자, 이렇게 했더니요. 야, 대단하네요. 대출 받아서 이자 내야죠. 상환해야죠. 거기다가 카드 써야죠. 적금 들었죠. 펀드 들었죠. 보험 들었죠. 돈이 남아날까요? 네, 남아나요. 아껴서 한 끼만 먹으면. 이걸 절약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근히 해서 우리가 간신히 한 끼 먹고 아꼈거든요. 그래서 갚으려고 했더니 이때 조기 상환 수수료 내래요. 맞나요? 맞아요. 물론 이 논리에서 하나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얘네들이 이 대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금리를 이 네 가지를 하는 조건으로 뭐 0.1% 깎아줍니다 이러면서 이 네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사실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풀어서 보면.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일상이 되어 있고요. 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그냥 방치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재테크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뭘 해요, 우리가. 그죠? 빚을 못 갚게 하고. 자, 빚을 지우고, 늘리고, 못 갚게 해놨거든요? 여기서 재테크가 가능하세요? 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해놓은 것을요, 네, 얘네들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대출을 받고요, 이렇게 대출 받고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웃으면서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미쳤나봐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는요. TV를 틀었어요. 제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 재무설계, 자산관리 얘기 들어보셨죠? 저랑 똑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이 너무 달라요. 이 친구들은요. 받아보세요. 재무설계를 받으시면은요. 이거를요. 단기, 중기, 장기. 네. 그래서 삶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자산을 분산 운용해야 되고요. 대출이 있어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해죠. 미쳤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했더니요. 자산 상태가 좋아지든가요? 더 근근히 살게 되든가요? 네. 이런 것부터 먼저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볼게요. 네. 제가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요. 이 강의를 되게 한지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201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떤 한 모 기업에 가서 제가 이 내용을 같이 똑같이 강의를 했고요. 이걸 털어서 빚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수원 영통에 사시는 분이었고요. 그 당시에 수원 아파트 가격이 대략 3억 내외를 했던 거고요. 주변 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억 정도는 기본 대출을 받고 집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20년, 30년 상환이 그냥 그 조직 내에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리고 안 갚고 이자만 내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재테크래요. 그래서 제가 쪼를 수는 없잖아요. 뭐 한다는 걸 제가 말릴 수 없는데 이제 알았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털어서 갚자라고 얘기를 해서 한 분이 실제 이걸 다 털어서 갚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미 이거를 수년간 해왔더니 여기 꽤 많은 목돈이 생겨 있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얘를 갚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털어서 갚았더니 이게 확 줄어요. 이게 확 주니까 첫 번째 뭐가 줄어요? 이자가 줄어요.
이자가 준다는 얘기는요, 상환 능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적금 들 돈을 또 빚을 갚을 수 있고요, 펀드 들 돈을 빚을 갚을 수 있고요, 장기 저축할 수 있는 걸 또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상환 능력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분이 빚을 한 푼도 못 갚고 있었던 분이요, 근데 5년 만에 다 갚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3년이구나. 3년 만에 다 갚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저 뭐 해야 돼요? 이러고. 네, 일단 좀 즐기세요. 그랬어요. 네, 빚이 없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쫓기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월에 250만 원을 저축하실 수 있더라고요. 네, 월에. 그럼 1년이면 3천이거든요?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부터 재산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삶이 확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접을게요. 제가 적게 벌어도 잘 사는 노후 10년,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많이 벌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는 태초의 교육부터 잘못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시면요, 일단 1차적인 문제가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이 금융 비용을 아끼잖아요. 은행, 증권, 폼, 카드사, 얘네들만 없으면요, 없으면 안 되죠. 얘네들한테 매달 갖다 주는 그 비용만 아껴도요, 우리 돈 걱정 안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이런 인구가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80%가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비용 아끼자, 이게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제 좀 생소하거나 뭐 어려운 게 있으면 네, 질문해 주시고 그거에 답변이 끝나면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저씨는 저금리 시대에 네, 대출을 받아서 네. 그 빈티지 오디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좀 의외네요. 보통 이제 이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아서 보통 이제 어디에 투자하자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빈티지 오디오에 그게 오디오일 줄은 몰랐어요. 그게 네. 이제 빈티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네. 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부동산하고 달라서. 네네. 그래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 본인은 이건 빈티지 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어떤 골동품은 갑자기 확 뛸 때가 있고요. 근데 갑자기 가서 진짜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빈티지라는 것만 갖고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죠? 뭐 그래서 그건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요. 네. 선생님께서 선택하시기 편한 기준을 좀 드린다면, 선택이냐 필수냐에서 가끔 선택품들이 굉장히 희소성을 가질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네, 있긴 있는데 그게 쉬울지 아니면 그냥 보편타당한 그냥 그 올라가는 실물이 좋을지는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올라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존에 필수품이 올라가는 이 사례를 조금 보시면 오히려 눈에 확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판단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까. 네. 뭐가 더 좋다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얘가 확 오를 수도 있고 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논리적으로만 가면 네, 어떤 선택이 좀 안전할지는 판단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요. 네. 저도 지금 정부 정책이 네. 많이 이렇게 좀 서독주로 성장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거기까지 답변을 드릴 역량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는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한국은 그죠? 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정책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취업이나 뭐 이런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세워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번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 벌어져 있느냐?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은 특정 소수 몇 개의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불안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이 지금 하는 정책들을 어떤 사람을 보고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다, 저는 이걸 좀 싫어합니다. 네, 저는 그 이전 정부도 사랑하고요, 지금 정부도 사랑해요, 박근혜도 사랑하고, 문재인도 사랑해요. 네,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만 정책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거니까요. 정치적 판단은 제가 잘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이 좀 바뀌어야 되는 필요성은 인간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긴 한데요. 자본주의 다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대기업이랑 아무 상관없이 다 뭐라고 있죠? 금융상품. 그러면 자본주의 다음 단계가 금융자본주의거든요. 금융회사가 과하게 커져서 우리는 이제 모든 비용을 금융회사에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또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가 안정.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떤 제도들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계속해서 문제를 보완해가면서 나아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거 다 말씀하셔도 돼요. 풀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요. 길게 내는 게 좋아요? 짧게 내는 게? 그거는요. 경우에 따라 달라서 요 대답은 제가 과정 중에 보험을 설명드릴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하루를 꼬박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일단 보험은 납입이라는 거는 할부 기간을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낼 거야? 나눠서 낼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꺼번에 내기엔 부담이 너무 커서요.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납입 기간을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할부 기간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총량의 이자 비용은 조금 절감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늘리면 이자가 많이 늘겠네요? 이런 구조는 똑같아요, 보험도. 근데 이자만 갖고 계산할 수 없는 게 또 보험은요, 하나 더 갑니다. 확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이 40%지만 이 암을 언제 걸리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나이 들어서 걸릴 수도 있고 젊을 때 걸릴 수도 있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직은 그래도 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돈을 몽창 다 냈어요. 암보험을 예를 들어서 일시불로 1,000만 원을 냈다 칠게요. 그리고 나서 저기 가서 80세에 가서 걸리면은요, 이 1,000만 원을 활용할 기회조차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안 냈으면 어딘가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언제 걸리느냐가 중요한데, 몽창 냈더니요, 이게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내 지출이 너무 커져버려서 자산운용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늘렸더니요, 그죠? 당장의 부담은 적어요. 근데 늘렸는데 빨리 걸렸어요. 그래도 똑같이 받거든요. 1,000만 원 보험을 내고 드나 월 10,000원 내고 보험을 드나 받는 금액은 똑같거든요. 그럼 빨리 걸릴 경우에는 길게 늘어뜨리는 게 더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같이 듭니다. 근데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요. 적당히 20년짜리 하나 끊고요. 100세까지 늘어지게 되는 갱신도 같이 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보험료를 최대한 아낍니다. 그거는 근데 다음 보험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운 건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은행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못 갚게 하는 이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갚을 수 있더라 라는 거였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4주간의 강의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는요, 보험은 일단 무조건 해지하지 마시고요. 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장성이 있고 저축성이 있는데, 보장성 보험은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재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원리를 다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뺀 나머지는 털어서 갚는 걸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시기 전에 조금 불안하시면요, 갖고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같이 풀면 이게 또 공부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요. 이제 질문이 없으신가요? 충분하세요, 오늘 배운 거는? 그럼 이제 가시는 길이 행복하시도록 제가 마지막에 약간 찝찝함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로 하는 연금은요, 가난을 대물림하는 최악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있으신 분들은요, 이거를 이제 이틀만 고민하시면 돼요. 해지할까 말까를 고민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나오셔서 속 시원하게 또 풀자. 그래야 다음 시간에 오실 거잖아요. 연금 얘기하셔가지고.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린 아이는 빨리 연금을 들면.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되냐면요, 나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애들까지 가난해지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상품이 또 연금입니다. 더 심각해요. 그것도 뭐
저기 카메라가 돌아가서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개뻥이에요. 네, 가난해집니다. 네, 뻥이에요, 뻥. 얘네는 뻥을 너무 잘 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네, 사랑을 남발하더라고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자녀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네, 큰일 납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한번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요. 이제 다 되셨나요? 네, 이제 궁금하시면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